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뇨가 걱정이라면 바로 이 과일을 드셔야 됩니다. 형형색색의 과일들은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하죠. 또 계절마다 다른 제철 과일들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요. 저도 과일만 생각하면 과일 킬러라서 지금도 입에 침이 고이네요. 또 요즘에는 외국에서 나오는 이름이 생소한 과일들도 굉장히 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저녁 반찬, 저녁장 보러 마트에 가면은 신선한 과일들도 많고, 이렇게 맛 좋은 과일들 맛있다고 혹시 마음껏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아요? 아니면 반대로 혈당이나 당뇨가 걱정돼서 일부러 멀리하고 나 한 조각만 먹을 거야, 혹시 이렇게 하세요? 아니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유용하고 중요한 과일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에 따라 우리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과일은 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굉장히 풍부하죠. 우리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과일들이. 다양한 과일에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은 우리 몸에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고, 또 과일에 포함된 이러한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 건강을 돕고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모든 과일들은 몸에 다 좋나? 아니죠. 아쉽게도 아니에요. 개개인에게 맞는 과일을 선택하는 기준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먹어야죠. 과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GI라고 불리는 당화지수랑 GL이라고 불리는 당부하지수예요. 이 두 지표는 우리가 과일을 굉장히 많이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선가 우리도 GI 하는 GI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굉장히 많으시죠? 이게 칼로리보다 이 GI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화지수, 즉 이 GI 지수는 우리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 지수가 낮은 식품은 천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서 당뇨 관리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 부하 지수, 즉 GL 지수는 GI 지수와 식품에 포함된 탄수화물의 양을 고려한 지표인데,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GI 지수는 각 그램에 대한 혈당 지수라면, GL 지수는 한 번 먹는 1회 분량으로 계산된 양에 대한 혈당 지수예요. 그래서 이 지수가 실제 혈당 반응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당화지수와 당부하지수가 낮은 과일이 이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이런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데, 이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당뇨 환자분들은 이러한 과일을 잘 알고서 드셔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당뇨병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 거 다 아시죠?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않거나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와 분비량이 부족해져서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주된 원인은 크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생활 습관에 있어요. 이러한 당뇨병은 가족력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불규칙한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운동 부족, 비만 등도 굉장히 주요한 원인인데, 특히 고칼로리 식사와 과다한 당분 섭취는 당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음식을 드실 때 더 잘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 과일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뇨에 도움이 되는 과일이 있다는 거, 이제 이 당뇨에 좋은 과일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당뇨가 있더라도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 제가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이 블루베리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과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GI 지수가 낮기 때문이에요. 이 GI 지수가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다는 뜻인 거 우리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블루베리는 당뇨 환자들이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블루베리는 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도 돼요. 특히 이 블루베리 껍질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눈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해요. 이 블루베리는 식이섬유도 많고 우리 몸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드는데 이 블루베리를 생으로 신선하게 먹거나 요거트나 샐러드에 추가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유불급 블루베리도 당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당뇨에 좋은 과일 두 번째, 키위입니다. 이 키위는 저혈당 지수 과일이면서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서 우리가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은 과일인데 이 키위에 포함된 수용성 섬유질은 소화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또한 비타민 C랑 칼륨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랑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이 키위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세포 보호 및 염증 완화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키위 역시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많이, 과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루에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은데 이 키위는 간편하게 껍질을 벗기고 바로 섭취할 수도 있잖아요. 껍질을 안 벗기고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서 반 딱 자르고 수저로 티스푼으로 파서도 깔끔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키위의 껍질을 까지 않고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키위 껍질을 까지 않고 먹어? 키위의 껍질에는 실은 속살보다 더 많은 섬유질, 즉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나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 손상도 막을 수가 있다고 해요. 또 면역 체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까슬까슬한 털이 있어서 겉면을 잘 씻어서 껍질째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껍질이나 과육에 알러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껍질을 벗기고 먹는 게 물론 좋습니다. 저도 실은 한 번도 키위를 껍질째 먹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씻어서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과일은 배입니다. 배는 저혈당 지수 과일 중에 하나로 특히 배에는 수용성 식이성분인 펙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늦추고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배의 섬유질은 장 건강에도 좋고 우리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인데 배는 비타민 C, 항산화 성분 그리고 수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물론 도움을 줘요. 수분이 풍부한 배는 특히 체내 독소 배출과 배뇨 촉진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서 배는 당뇨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또 배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있어 남녀노소 호불호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이죠. 차게 냉장고에 해놨다. 저도 차게 먹으면 안 좋은데 여름철에 더울 때 찬 거 깎아서 아삭아삭 섭취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루 한 개 정도 섭취하면 좋습니다. 자, 혈당 관리에 좋은 과일 네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 아보카도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아직까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아보카도는 당분이 거의 없는 과일이에요. 오히려 건강한 지방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여기에는 이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이 혈당 상승을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도 시켜주고 혈당 조절도 지원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에는 식이섬유랑 칼륨이 풍부해. 이게 혈당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우리 몸의 소화작용에도 좋은데 이는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고 세포 보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또한 이 아보카도는 식사 대용으로 굉장히 좋고 우리 샐러드나 스무디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몸에 좋은 아보카도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탈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에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저는 새콤달콤한 이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사과가 외국에서는 하루 한 알의 사과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가 없다.
진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몸에 굉장히 좋아요. 이 사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과일인데,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특히 껍질을 포함한 사과를 섭취하면 이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훨씬 많아져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과도 또한 이 저혈당 지수 과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므로 당뇨 환자가 섭취하기에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또한 이 사과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있어 당뇨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사과는 하루 1개 정도 섭취하면 좋고, 드실 때는 껍질을 깎아서 드시지 마시고 껍질까지 깨끗이 세척해서 함께 드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당뇨에 좋은 5가지 과일을 알아봤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과일도 섭취 방법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당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 섭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당뇨에 안 좋은 과일 섭취법, 첫 번째, 과일 주스로 주시는 거예요. 과일 주스를 100%, 이 100% 과일 주스로 드셔도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많이 포함될 수가 있고, 또 이 액상이라서 몸의 흡수 또한 일반 과일을 먹었을 때보다 우리 몸이 흡수율이 빨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흡수율이 빨라지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쉽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주스 대신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로우니 우리 모두 기억하시길 바래요. 또 두 번째, 건조된 과일입니다. 과일 자체가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조된 과일인 건과일은 당뇨에 좋지 않아. 왜? 건과일은 과일의 수분 함량은 낮아지고 과일의 부피는 줄어들지만 당분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서 당분 농도가 높아요. 여러분, 혈당 지수 GI가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포도, 건살구, 건무화과 등등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이렇게 당분이 농축되어 있는 것들은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적당히 또 혹은 피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세 번째, 가공된 과일입니다. 이 가공된 과일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이 가공된 과일이란 뭐냐?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 이렇게 가공된 과일 굉장히 맛있잖아요. 통조림 복숭아.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통조림 요새 화채 만들 때 여러 가지 과일 있는 수박 넣고 통조림 까서 그 안에 있는 과일 부어서,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죠. 이 과일 통조림은 과일 주스 시럽이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섭취할 때는 신선한 과일 그 자체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에 안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이 이것 말고도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사 직후에 마무리로 우리 디저트로 과일 한번 먹자. 디저트로 사과나 배 과일 없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드시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식사를 다 하시고 입가심으로 과일 한두 조각 정도 드시는데, 이 식후에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시면 식전에 과일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롭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도 혈당이 올라가는데, 과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는 것이 실은 과일의 섬유질이 우리 몸에 포만감도 주고 소화도 천천히 하게 도와줘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과 함께 섭취하시는 게 몸에 더 좋은 과일들이 있는데, 과일의 껍질 속에는 이 과일의 속살과는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랑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껍질이 혈당 조절과 소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되는 과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나 배는 껍질에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그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척도 잘 해주셔야 되고, 농약이 걱정된다면 유기농 과일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부터 과일의 영양까지 생각하신다면 껍질은 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섭취 방법과 함께 중요한 건 과일을 드실 때의 양을 꼭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적정량. 그럼 맛있는 과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드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일은 이렇게 자연적인 당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루에 한두 개가 적당해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일 종류에 따라 달라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맛있는 과일 계속 저절로 손이 가더라도 손이 가요 손이 가, 건강한 몸을 위해서 참고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나를 만든다.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속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50대 이후에 근육이 많이 빠졌다면 이것을 드시면 됩니다. 요새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을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라는 단백질, 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제가 바로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감소증 예방이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근감소증은 우리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질환으로 단백질은 근육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알고 계시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근력도 같이 약화되고 근감소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어요. 이러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그 진행이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일상생활을 하기 굉장히 불편해지고 이렇게 되면 근육도 더 감소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생길 수가 있죠.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게 제일 좋아요. 원래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면역력 증가예요. 이 단백질과 면역력이 연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 뭐가 관계가 있어? 뭐가 연관이 있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볼 텐데 단백질은 우리 몸속에 세포 그리고 장기뿐 아니라 수많은 호르몬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또 단백질이 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체와 효소를 생성하는데 백혈구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백혈구는 우리 몸의 감염을 인식하고 싸우는 우리 전투부대예요. 주요한 면역세포인데 이 백혈구가 주로 단백질을 사용해서 우리 몸에 쳐들어온 병원균을 인식하고 항체를 만들어서 병원균을 물리치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한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세포도 감염에 대응할 때 단백질을 쉽게 말해 먹이로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고 병원균을 파괴하는 작용을 해요. 그럼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이렇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우리 모두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 예방이에요. 단백질은 심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콩류, 견과류 등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나 노년층에서 단백질 섭취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병 이런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같이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피부의 탄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피부의 주된 성분 중 하나인 콜라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콜라겐은 주로 단백질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나이가 들면 우리가 콜라겐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돼요. 이로 인해 여기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 단백질 공급은 피부 재생을 촉진을 시키기도 하고 피부 건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은 특히 더 주목해 주세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50세 이상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약 5명 중 1명은 골다공증이 있대요. 이런 골다공증이 조용한 뼈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은데 우리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한 번 생기면 이로 인해서 고관절, 척추, 손목 여러 가지 골절이 생기기 쉽고 이로 인해서 합병증 또한 굉장히 많이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과 함께 이 단백질도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한마디로 노년층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칼슘과 비타민 D와 함께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시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혹시 부족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인지 기능 저하, 치매. 단백질 부족이 치매를 유발한다니 굉장히 새로운 사실이죠.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기억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단백질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 뇌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줘요. 특히 학습과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냅스에서 발생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을 시키고 이거를 받아주는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예를 들어 NMDA 수용체와 AMPA 수용체는 이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것들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몸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치매나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도 점점 커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단백질 섭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다시 한번 아셨죠? 또한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탈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나 나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수구 구멍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러한 탈모도 단백질 부족과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우리 머리카락이 단백질인 케라틴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그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탈모가 올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촛불을 태우거나 흔히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이거나 할 때 머리카락이 타면 곱슬곱슬하게 금방 타고 약간 돼지 비린내 아니면 뭐 탄내, 지방 탄내가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광고로 많이 접하는 탈모 영양제 같은 경우도 맥주 효모 성분과 머리카락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그 영양제의 대부분이 맥주 효모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 건강한 모발을 생각한다면 단백질을 잊지 말고 섭취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노년층이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걸까? 젊은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노년층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돼요. 또 신진대사도 느려져서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체지방률이 증가할 수가 있고 단백질의 체내 합성 능력 또한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의 신체 활동도 힘들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층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노년층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고기나 생선 같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시면서 식사량 또한 감소가 될 수가 있고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도 매끼 단백질을 챙겨 먹고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혼자 지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단백질 섭취가 어렵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체중 증가를 걱정하시면서 단백질이 고칼로리라고 생각해서 드시기를 꺼려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섭취하기 어렵다고 단백질의 섭취를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필수적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좋은 음식에는 그럼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섭취하기에 좋은 추천 음식 4가지를 바로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계란입니다. 사실 단백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품이 계란이죠.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도 계란도 많이 먹고 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20%를 계란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특히 계란의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로 분류하게 되는데 이는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계란은 단백질뿐 아니라 비타민 A, D, E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는 드문 식품 중 하나예요, 이 계란이.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칼슘, 구리, 요오드, 철분 이렇게 미네랄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는데 이 계란을 먹으면 정말 많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면 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품은 생선이에요. 우리 등푸른 생선 좋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등푸른 생선뿐 아니라
다른 생선도 저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다른 고단백 식품인 육류에 비해서 지방 함량은 낮고 필요한 영양소는 그대로 제공해줘요. 생선에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 건강에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서 좋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대구 같은 백색 생선은 지방 함량이 매우 적고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많아 체중 걱정이신 분들,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생선이에요. 등푸른 생선도 지방 함량은 높지만 이 지방이 건강에 유익한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생선의 단백질은 다른 육류나 콩류보다 소화가 편하고 생선의 살은 비교적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우리 씹으면 싹 녹는 생선도 많고 섬유질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도 빠르고 몸에 또 쉽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요. 이처럼 좋은 생선을 안 먹을 이유가 한 개도 없겠죠. 자, 세 번째는 유단백 식품인 우유와 요거트 같은 유제품이에요.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단백질은 잘만 선택을 하면 굉장히 고품질 단백질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품질 단백질은 우리 몸의 신체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공급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유제품에 포함된 주요 단백질은 이 카제인과 웨이로 두 가지 모두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요. 웨이 단백질이라는 것도 생소하실 텐데, 소화가 쉽기 때문에 웨이 단백질은 운동 직후 우유를 섭취하면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요. 또 카제인은 천천히 흡수돼서 장기간 일정 수준의 아미노산을 우리 몸에 제공해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유 제품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많은 사람들이 유제품을 섭취할 때 소화 불편을 겪을 수가 있는데, 특히 락토스 불내증, 즉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요. 어린이들도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린이가 많아서 요새 시장은 굉장히 다양해져서 이런 분들을 위한 락토프리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은 이 락토스가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 락토스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유제품은 문제없이 섭취가 할 수 있는데, 소화가 어렵거나 내가 힘드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콩류예요. 우리 콩류 또한 식물성 단백질로 굉장히 유명하죠.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인데, 두부나 우유 같은 식품으로 쉽게 섭취할 수도 있고,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아요. 또한 콜레스테롤이 없는 특징도 갖고 있어요. 특히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정콩 굉장히 많잖아요. 이 콩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 종류의 콩류는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체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제공해요.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소화가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두부나 비지찌개 같은 소화가 잘 되면서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 이러한 콩류가 굉장히 좋은 단백질 식품이에요. 꼭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몸에 필수적인 단백질, 음식만으로 과연 충분히 섭취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때 단백질 보충제도 좋은 선택도 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 빠르게 단백질을 우리가 보충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잖아요. 식사를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충제가 굉장히 유용한데,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단백질 파우더나 고단백 프로틴바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을 몸에 좋다고 많이 섭취하게 되면 좋을까요? 과량 섭취할 때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과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지방으로 쌓일 수가 있죠. 단백질의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성인 기준 몸무게 1kg당 1g이에요.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꼭 중요한데, 한마디로 보충제는 식사로 부족한 부분을 말 그대로 보충하는 역할만 하고, 식사로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백질 섭취 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매 끼니마다 조금씩 단백질을 나눠서 섭취하는 게 단백질의 흡수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다르게 잉여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잉여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 때문에 한 번에 과량으로 섭취하면 소화가 어려워지고 또 우리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어느 정도 흡수되고 배출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매일 조금씩 매 끼니마다 나눠서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채소 좋아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다 같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해야 해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 식물성 단백질에는 부족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식물성 단백질은 또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지방이 적고 섬유질도 같이 섭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한식은 사실 단백질 섭취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우리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생선, 두부, 콩 이것들을 반찬으로 두어 개만 먹어도 굉장히 쉽게 매 끼마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은 또 폐경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기도 해요. 이 호르몬의 변화는 체내 지방 축적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지방이 주로 복부에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더욱 두드러지게 돼요.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심장과 혈관에 더 부담을 많이 줘서 이 내장 지방은 혈압도 같이 높일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심장병, 고지혈증, 뇌졸중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중년의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만보 걷기 대신에 이것을 하세요. 뱃살이나 내장지방이 쑥 빠집니다. 혹시 뱃살이 고민이신 분 있으신가요?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물론 저도 그렇고요. 이 젊었을 적에는 이 개미허리로 불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많이 또 달라지신 분도 계시죠. 아 소시적에 내가 이랬는데 이러면서 혹은 배가 풍선처럼 점점 커지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중년의 뱃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체중이 쉽게 늘고 특히 뱃살이 늘어나면서 고민이 되는데 왜 중년층에서는 뱃살이 그렇게 잘 빠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뱃살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빼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먹는 거나 활동하는 거는 젊었을 때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서 그 체중이 쉽게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바로 알려드릴 건데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예요.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데 특히 여성분은 또 폐경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기도 해요. 이 호르몬의 변화는 체내 지방 축적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 지방이 주로 복부에 많이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복부 비만이 더욱 두드러지게 돼요.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면서 이 근육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지방 축적이 또 쉬워져요. 이렇게 되면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중년이 되면 뱃살이 또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나이를 먹을수록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 두 번째는 기초 대사량의 감소예요. 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또 감소돼요. 20대 때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점차 감소하는데 이 말은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은 체지방이 축적될 수가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겠죠. 쉽게 설명드리면 기초대사량의 감소는 또 운동량의 감소와도 관련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이 소모되는 칼로리가 또 적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야만 이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쉽게 찌는 이유 세 번째는 근육량의 감소예요. 혹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계신 분 있으세요? 중년 이후에는 이 근력 운동이 굉장히 필수인데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는 이 근육이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더욱 쉽게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즉 중년기에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중 증가와 함께 기초대사량도 감소하니 어쩔 수 없어 살이 쉽게 찔 수밖에 없죠. 이 중년의 비만, 특히 뱃살이 많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왜 뱃살이 생기는 것이 위험할까요? 이 중년 이후의 뱃살은 단순히 이런 미용적인 문제를 넘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중년의 뱃살이 또 위험한 이유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에요. 중년의 뱃살은 심혈관 질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은 심장과 혈관에 더 부담을 많이 줘서 이 내장 지방은 혈압도 같이 높일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결국 심장병, 고지혈증, 뇌졸중 이렇게 심각한 질병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특히 이 뱃살이 많을수록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 심장 질환의 위험률도 증가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이유는 대사증후군의 발병률 증가입니다. 혹시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대사증후군은 일반 대사질환과는 조금은 달라요. 이 대사질환은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인슐린 분비 영향, 요산 수치 영향 이런 것처럼 도혈당이나 통풍,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질환 이런 게 있는데, 어느 대사 경로에 이상이 생기냐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대사증후군은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신진 대사와 관련된 질환이 동반되는 건데, 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복부 비만과 동시에 나타나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중년기에 접어들면 이 복부 비만이 대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을 하는데, 이 대사증후군은 심장질환, 혈압, 혈당, 그리고 뇌졸중 이러한 질병을 유발시키는 매우 큰 위험 요소인데, 그래서 중년의 뱃살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듯 미용을 넘어서 전체적인 우리 몸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이유는 당뇨병 발병률 증가예요. 이 복부 비만과 당뇨병이 연관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여요. 내장지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이 내장지방 안에서 여러 물질들을 분비하는데, 이 물질들이 인슐린을 또 방해해요.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이게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결국 당뇨병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이건 실제 연구에 따르면 실험도 진행을 했었는데, 복부 지방을 줄이는 것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시키고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중년은 당뇨병에 걸리기 쉬운 나이대므로 뱃살 관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뱃살 관리는 필수인데요. 그럼 중년의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할까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이 중년의 뱃살을 빼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에요. 혹시 저탄고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이쪽에서도 들리고 저쪽에서 들리고 저탄고지 굉장히 많이 들리는 말인데, 이 식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 그대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은 지방과 단백질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식사법이에요.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이나 빵이나 면 이와 같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기 쉬워서 인슐린을 또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서 지방 축적이 또 촉진이 돼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 인슐린에 대한 분비를 조금 감소시키게 되면 이 인슐린은 지방 저장을 빠르게 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체내 지방 축적도 줄일 수가 있고 뱃살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식사법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뱃살을 빼는데도 필수인데, 이 중년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 알고 계시죠? 이 근육량 감소는 기초대사량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될 수 있게 해요. 그럴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수가 있죠.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이라서 근육량을 늘리면 자연스럽게 기초대사량이 증가되고 또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게 돼서 이 뱃살 감소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또한 이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특성이 있어서 과식도 예방해주는데, 특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식사를 하시고 우리가 배고픔을 조금 덜 느끼게 되죠. 그럼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이것이 뱃살 감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열량 소모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대사하는데 다른 영양소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단백질을 소화하기 위해서 칼로리 소비를 촉진하여 지방 연소도 도와주기도 해요. 뱃살을 빼는데 좋은 식습관 세 번째는 금주입니다. 혹시 매주마다 술자리를 가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술이 뱃살에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흔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야, 너 뱃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면 아, 술살이야.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술이 그냥 막연하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술이 중년 뱃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술을 자주 마시는 것은 뱃살을 포함한 체지방 증가랑 밀접하게 연관도 있고, 특히 중년의 경우에 나이와 함께 신진대사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마신 술은
지방은 결국 간에서 주로 처리되는데 이때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간은 우선적으로 알코올을 처리해야 돼요. 다른 영양소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 대사 우선순위가 밀려버리죠. 그로 인해 지방도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저장될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중년에는 간의 기능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어서 지방 축적이 오히려 더 쉬워진다고 하네요. 알코올은 체내에서 지방을 축적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알코올은 지방 대사를 방해하고 복부의 지방이 쌓이는 가능성을 또 높여주고 이는 복부 비만도 생길 수가 있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복부 비만이 더 쉽게 축적이 되고 근데 또 술하면 우리 맛있는 안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역시 뱃살에는 독이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술을 마시면 자주 또 안주는 고칼로리, 맵고 짜고 이런 게 맛있잖아요. 기름진 거 그리고 또 많이 먹게 되고 칼로리 섭취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데 이게 또 체중 증가를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또 술을 자주 마시면 식사 패턴도 불규칙해지고 과식할 위험도 커지고 명심해 주세요. 뱃살 빼는 데는 운동이 필수인 거 모두 다 아시죠? 근데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몸 상태에 맞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중년의 뱃살을 빼는데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혹시 매일 저녁 집 앞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나 산책을 한다고 충분하게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걷기는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뱃살을 빼주는데 천천히 걷는 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걷기만으로 체지방을 충분히 줄이기는 굉장히 힘들고 특히 안에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고강도 운동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이 뱃살을 빼는데 가장 효과적일까요? 간단하면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뱃살 빼기 좋은 운동 제가 두 가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이름이 굉장히 또 거창하죠. 생소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짧은 시간 안에 강도가 높은 운동과 낮은 운동에 번갈아서 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달리기나 자전거, 점핑잭 이런 거를 20초에서 40초간 매우 높은 강도로 운동하고 한 15초 정도는 낮은 강도로 서서히 운동하고 달리기로 예를 들면은 한 30초 동안은 전력 질주를 엄청 빠르게 하고 15초 동안은 숨을 고르면서 천천히 걷고 다시 30초 빠르게 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운동을 하시면은 이 애프터번 효과로 인해서 운동이 끝나도 계속 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해요. 또한 이런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3, 4회 정도만 해도 충분히 빠르게 체지방을 태울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걸을 때도 어느 정도 빠른 걸음, 경보같이 빨리 걸으면서 땀이 쭉 날 정도로 한 4, 50분 정도 하면은 그것 또한 내장 지방이나 복부 비만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스토머크 베큐um 운동입니다. 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스토머크 베큐um 운동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이 복부 깊은 근육인 복직근과 횡격막이라고 하는 그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주로 이제 내부에 있는 복부 압력을 조절하면서 복부를 수축시키고 확장하는 이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운동의 이름처럼 굉장히 거창하진 않아요.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이 운동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깊은 근육인 횡격막과 복직근을 집중적으로 운동시켜서 복부를 더 탄탄하게 만들고 평평하게 만들고 내장 지방도 줄이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보디빌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보디빌더장에 가서 이 운동을 꼭 하신다고 하네요. 운동 시작 전에. 그만큼 고강도 운동하기 전에 하면 굉장히 좋은 운동이기도 한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자리에 앉은 후에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럼 폐에 공기가 들어가겠죠? 폐에 공기를 가득 채우세요. 이때 공기를 들이마시면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죠. 이때 숨을 들이킨 후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배가 자연스럽게 배꼽 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배를 의식적으로 배꼽 쪽으로 최대한 깊숙이 당기세요. 배를 가능한 안쪽으로 당기는 게 포인트예요. 척추까지 이제 붙을 정도로 안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 상태에서 숨을 10초에서 15초 동안 멈춥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3세트 정도 반복을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 천천히 숨을 들이셔서 배를 볼록하게 만든 다음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 배를 등가죽이랑 일부러 이렇게 안으로 뱃살을 집어넣듯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끝까지 간 자세에서 10초에서 15초 동안은 유지를 시키고 이 운동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이 복부 지방 감소뿐만 아니라 자세도 개선되고 우리 몸의 이 코어의 안정성도 강화되고 배꼽 주위의 탄력도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 매우 익숙한 운동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시고 또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이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전신 운동에도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하체 근육이 우리 몸에서 크기 때문에 이 운동을
운동을 하면은 대사량도 증가되고 체지방 감소에도 매우 효과적인데, 또한 스쿼트를 하면서 이 코어와 복부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운동이라서 뱃살을 줄이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중년에는 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스쿼트 운동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스쿼트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앞에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이에요. 이 반복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무리하지 않게 10회에서 15회 정도, 한 3세트에서 5세트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한데, 이 스쿼트 하는 방법도 잘못하면 또 무릎 관절에 굉장히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새 인터넷만 검색을 하셔도 스쿼트의 바른 자세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참고해서 좋은 운동 생활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뱃살 빼는 데에는 운동과 식습관 외에도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꼭 알아야 할 뱃살 빼는 생활 습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미녀는 잠꾸러기야 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면은 비만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수면 부족은 뱃살을 포함한 체지방 증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 생리적이고 호르몬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면 부족은 두 가지 주요 호르몬인 그렐린과 렙틴에 영향을 미쳐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이고,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에요. 수면이 부족하면 그렐린의 수치는 높아지고 렙틴의 수치는 오히려 더 낮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는데, 중년에는 이미 체중 증가와 관련된 호르몬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수면 부족은 뱃살 축적을 가속화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도 높여줘서 우리 체내에서 혈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로 인해서 결국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도 늘어나고 이 여분의 에너지는 지방으로 축적되고 복부 지방이 가장 많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 코르티솔은 지방 저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특히 배 주변에 지방이 쌓이게 만드는데, 중년에는 이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수면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깊은 수면인 렘 수면 동안에는 체내에서 신진대사가 활발히 또 이루어지고 지방 연소가 또 촉진이 또 되고, 반면에 수면이 야거나 짧으면 우리 몸의 지방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뱃살이 더 쉽게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인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특히 이 뱃살 부분에서는 매우 맞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는 뱃살을 포함한 복부 비만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거 알고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중년기에는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는데, 이 스트레스가 체중 증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드는데,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 호르몬이 증가해서 체내 지방 축적을 촉진도 해요. 특히 복부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우리가 지속이 되면 뱃살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스트레스성 폭식도 유발할 수가 있죠. 스트레스 받으시면 맵고 달고 자극적인 음식 생각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스트레스는 이렇게 감정적인 상태에서 불규칙한 식사를 유도하기 때문에 특히 중년은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 과식이나 음주가 자주 일어나면 뱃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뱃살 빠지는데 좋은 습관 세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 물은 대사작용도 촉진하고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또한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최소에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잔 정도 물을 마시나요? 하루에는 최소 8잔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죠? 이렇게 수분 섭취는 체중 관리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수분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또 지방 연소도 촉진하는 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반면에 탈수 상태에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체내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부종이나 체지방 증가라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적절한 수분 섭취는 뱃살을 포함한 체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특히 중년에는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물을 자주 마셔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은 지방이 제대로 연소되는 데에도 도움을 줘서 뱃살은 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